이번 영상은 물리학 발전 과정의 주요 사건들을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서부터 현대 물리학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이어그램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엔 제 채널에서 이미 다뤘던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앞으로 더 자세히 다룰 주제들까지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 흥미롭고 광범위한 여정을 구독 버튼을 눌러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영상 마지막엔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영상은 과학을 친근한 문화 콘텐츠로 소개하는 주 카이스토리와 함께합니다. 기원전 약 500년경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직각 삼각형에서 짧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긴 변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현악기의 줄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와 그들의 조화를 처음으로 수치화했죠. 그는 숫자가 세상의 본질이라 보았습니다. 인류가 숫자에서 세상의 원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기원전 약 450년경 엠페도클레스는 세상은 물, 불, 공기, 흙의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약 400년경 플라톤이 세상은 현실 세계와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관념의 세계, 곧 이데아로 나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완벽한 이데아 세계를 모방한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다고 보았죠. 기원전 약 350년경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일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진리와 구체적 사실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했으며 플라톤과 달리 경험적 지식을 통해 본질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필멸자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필멸자다와 같은 방법으로 말입니다. 인류가 논리적인 연역법으로 세상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지상계와 달 너머의 완벽한 천상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천상계는 신성한 물질인 에테르로 가득 차 있어 별들이 영원하고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고 주장했죠. 기원전 약 300년경 유클리드가 매끄럽고 평평한 공간에서 도형의 성질을 설명하는 수학적 기법인 유클리드 기하학을 개발합니다. 그는 수학적 공리에서 연역법을 거쳐 세상을 설명하고자 했죠. 그 후 약 1000년의 더딘 발전을 거쳐 1543년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관측을 증거로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당대까지 종교의 영향이 컸던 서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모든 별이 지구를 기준으로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09년부터 1619년까지 지동설을 지지하던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가 관측 및 분석하여 천상계의 별들이 완벽한 원이 아닌 타원형의 궤도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태양과 행성 사이 거리에 따른 속도 변화를 수학적으로 기술했죠. 1620년경 잉글랜드의 철학자 베이컨은 세상에 대한 탐구는 현실의 경험과 관찰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귀납법이라 부르죠. 인류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구체적 경험과 이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1637년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공간에 있는 도형의 성질을 복수의 축 사이 점 위치로 설명하는 좌표계를 기하학에 도입합니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았던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보다 자세하게 우주를 관찰하여 행성들이 지구가 아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과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까지 발견해 천동설이 틀렸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더불어 그가 망원경으로 바라본 달의 모습은 매우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던 완벽한 천상계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는 여러 실험 또한 진행하여 자유낙하이론, 관성의 법칙 등을 정립하고 훗날 상대성 원리의 기초가 되는 갈릴레이 불변성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소리의 진동수가 음의 높낮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죠.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과 수학으로 검증한 그는 인류 최초의 과학자라 불리게 됩니다. 인류가 비로소 과학적 방법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1687년 잉글랜드의 물리학자 뉴턴이 물체의 운동과 힘의 상호작용에 관한 3가지 법칙과 중력에 대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합니다. 더불어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미적분학을 개발했으며 빛을 프리즘으로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분광법도 개발했죠. 뉴턴은 신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미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청산계를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후 뉴턴 역학을 중심으로 인류의 과학과 산업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1738년 스위스의 물리학자 베르노이가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죠. 1740년 뒤샤틀레가 여러 실험적 증거들을 토대로 초기의 운동에너지 공식을 완성합니다. 이 공식은 물체의 운동량이 열, 소리 등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죠. 1747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달랑베르가 현악기 줄의 진동, 즉 파동에 대한 1차원 파동 방정식을 처음으로 기술합니다. 같은 해 달랑베르는 클레로와 함께 삼체 문제를 연구하여 과학자들이 달과 행성의 움직임을 더욱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 재밌게 보셨죠? 1773년 프랑스의 화학자 라보에지에가 여러 실험에서 물질이 다양한 원소들의 화합물이며 그 질량은 언제나 보존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의 탄생이죠. 1785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쿨롱이 실험을 통해 두 전하 사이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력의 크기를 계산하고 수학적으로 정립합니다. 그리고 1799년 프랑스의 화학자 프루스트가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발견하죠. 이 발견은 훗날 돌턴의 원자설 발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801년 영국의 물리학자 토머스 영이 프리즘을 통과하여 분리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빛의 색상별 파장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1803년 잉글랜드의 화학자 돌턴이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을 따르는 원자설을 발표하죠. 인류가 물질이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 처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1814년 독일의 물리학자 프라운호퍼가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약 600여 개의 불연속적인 선들을 발견합니다.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824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카르노가 효율성이 높은 증기기관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던 중 열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며 100%의 효율성을 가지는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의 발견은 훗날 연력학 제2법칙의 엔트로피의 기초가 되죠. 기하학에서도 중요한 발전을 이룹니다. 1829년에서 54년까지 로바첵스키, 가우스, 리만 등 수학자들이 약 2000년 넘게 부정되지 않았던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수학적으로 공간이 꼭 매끄럽고 평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공간의 공률, 훗날 어떻게 이어질지 예상되시죠? 1831년 영국의 화학자 패러데이가 그동안 별도의 힘으로만 여겨져 왔던 전기력과 자기력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수학적으로 정립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전달을 익숙하지 않은 장애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했죠. 한편 과거 여러 과학자의 관찰과 실험을 거쳐 사실로 인식되던 최소 작용의 원리를 1833년 아일랜드의 물리학자 해밀턴이 수학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이 원리는 모든 자연 현상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1842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도플러가 음원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음파의 파장이 길어지는 도플러 효과를 발견합니다. 1843년 잉글랜드의 물리학자 줄이 실험과 분석을 통해 열과 1의 관계를 수치화하고 서로 변환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1847년 독일의 물리학자 헬르모츠가 운동, 열, 빛, 전기 및 자기가 하나의 에너지 형태로서 서로 변환되고 보존될 수 있음을 발표했죠.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의 탄생이죠. 1848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피조가 먼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다 멀어지며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도플러 효과를 발견합니다. 훗날 이것을 적색 편이라 명명하죠. 1849년 피조와 1862년 푸코가 각자의 실험 방식으로 빛의 속도를 근사치까지 측정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들의 발견처럼 빛의 속도가 유한함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천문학자들이 그동안 우주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 되고, 더불어 지구와의 거리가 멀수록 우주의 더 오래된 과거의 모습을 관측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1850년에서 1854년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지우스와 영국의 물리학자 켈빈 경이 수학적으로 연력학 제1이 법칙을 정립합니다. 열의 본질을 탐구하는 연력학의 시작이죠. 1859년 독일의 화학자 분센가 키르이오프가 원소별 기체에서 발생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다 원소의 종류마다 특정한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관찰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앞서 관측된 프라우노퍼선의 수많은 선이 태양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소들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죠. 1865년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이 앞서 여러 과학자가 정립한 전기와 자기의 성질에 대한 수학적 설명을 통합하여 4가지의 방정식으로 발전시킵니다. 그의 이론대로라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며 퍼져나가는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가 이론적으로 존재 가능한데 그 속도가 우연히도 그동안 관측된 빛의 속도와 같았습니다. 만약 전자기파를 실험적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전자기파와 빛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었죠. 전자기력의 본질을 탐구하는 전자기역학의 시작입니다. 1869년 멘델레예프가 그동안 실험으로 관측된 원소들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나열한 원소 주기율표를 개발합니다. 그의 주기율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원소들의 존재까지 예측하게 했죠. 1870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볼츠만이 열 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즉 열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는 이유를 기체를 이루는 대규모 입자들의 배열에 대한 경우의 수, 즉 확률적 개념에서 설명하는 수학 방법을 개발합니다. 바로 통계역학의 시작입니다. 1886년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가 맥스웰 방정식이 예측했던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를 실험으로 재현하고 관측합니다. 그리고 빛이 전자기파의 한 형태임을 증명했죠. 1887년 미국의 물리학자 마이컬슨과 몰리가 빛을 매개한다고 여겨지던 신성한 에테르의 존재를 찾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다 역으로 에테르의 부재를 입증하고 빛의 속도가 우주의 한계 속도라는 광속 불변성까지 발견합니다. 한편 1896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베크렐이 우라늄이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퀴리 부부가 이것을 방사능이라 명명합니다. 그리고 1897년 영국의 물리학자 톰슨이 원자 속에서 전자의 존재를 발견했죠. 이 발견은 원자가 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더 작은 미시세계로의 탐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1899년 영국의 물리학자 러더퍼드가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전자기장에서 두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각각 알파선과 베타선이라 명명합니다. 그리고 1900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빌라드가 방사선에서 감마선을 추가로 발견했죠. 몇 년 후 여러 실험으로 알파선이 이온화된 헬륨의 원자 핵, 베타선이 전자, 감마선이 고에너지의 전자기파임이 확인됩니다. 같은 해 독일의 물리학자 플랑크가 기존 이론들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흑체 복사 실험에서 나타난 스펙트럼 결과와 온도와의 관계를 볼츠만 통계역학에 의존하여 설명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빛의 에너지를 불연속적인 양자 단위로 표현했죠. 인류가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는 문에 열쇠를 꽂은 것입니다. 1905년 독일 태생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물체의 운동과 에너지에 대한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전까지 뉴턴 역학에서 시간과 공간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개념으로 설명했던 것과 달리 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관찰자마다 상대적으로 다르게 경험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죠. 그 주된 내용은 우리 우주의 광속은 항상 일정하게 관측되기 때문에 그 속도의 한계 내에서 물질의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시간 지연과 공간 수축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바로 그 유명한 E는 mc제곱 공식의 탄생입니다. 이 공식은 그동안 별개로 보았던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아인슈타인은 플랑크가 제안했던 에너지 양자화의 개념을 발전시켜 그동안 실험적으로 관측되던 빛의 입자성을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빛이 양자화된 파동 패킷, 즉 광자 형태로 존재하며 그로 인해 입자성을 가진다는 것이었죠. 드디어 인류가 양자역학의 문을 연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훗날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부정했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이론에서 출발한 양자역학을 상식적인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숨은 변수를 찾지 못했죠. 한편 물리학이 다시 한번 기하학의 발전에 도움을 얻습니다. 1908년 러시아 태생 독일 수학자 민코프스키가 3차원의 1차원 시간을 결합한 4차원 시공간을 유클리드 기하학을 이용해 수학적으로 완성하는데 그의 시공간을 이용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너무도 잘 설명되던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수학적으로도 튼튼하다는 것이었죠.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힘을 얻어 1915년
매끄럽고 절대적인 공간에서 작용하는 뉴턴의 중력이 아닌 시공간의 공률을 이용해 중력의 본질을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독일 물리학자 슈바르실트가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질량이 매우 높은 지점에 현대적 의미의 블랙홀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1919년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이 태양을 관측하던 중 태양 주변에서 발생하는 빛의 굴절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예측과 일치함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견고하다는 것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개념이 현실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마침내 현대 물리학의 한 축인 상대성 이론의 완성이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 1911년 영국의 물리학자 러더퍼드가 실험을 통해 원자 중앙에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은 원자 핵이 있음을 발견하고 전자가 그 주위를 도는 행성 모형의 원자 모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원소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불연속적인 다수의 선들을 설명하기 위해 덴마크의 물리학자 보어가 불연속적인 궤도들을 추가하죠. 1913년 미국의 물리학자 파잔스와 영국의 화학자 소디가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는 패턴을 분석해 그 안에 규칙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원소가 다른 원소로 진화하는 법칙을 발견했던 것이죠. 한편 1912년 미국의 물리학자 슬리퍼가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다 지구로 오는 모든 빛이 적색 편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1915년에서 16년 독일의 물리학자 조머펠트가 보어 모형으론 설명되지 않던 다른 스펙트럼 선들을 설명하기 위해 전자의 궤도에 대한 새로운 자유도, 즉 양자수를 추가합니다. 1918년 독일의 수학자 뇌터가 실험적으로 입증되어 그동안 사실로 인정되고 있었으나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던 여러 물리량 보존 법칙들이 사실은 대칭성이라는 하나의 원리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이것을 뇌터의 정리라고 하며 훗날 양자역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죠. 1919년 영국의 물리학자 에스턴이 질량 분석기를 개발해 4개의 양성자의 개별 질량 합보다 양성자 4개가 합쳐진 헬륨 원자 핵의 질량이 약 0.8% 적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921년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이 앞선 에스턴의 발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태양이 타오르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수소의 핵융합을 제안했죠. 그의 설명은 태양의 풍부한 수소가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발생하고 그 사라진 질량이 E는 mc제곱 공식을 거쳐 막대한 에너지로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1922년 소련 물리학자 프리드만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우주가 수축하거나 확장하고 있을 수 있다는 수학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캡테인이 관측되는 은하들의 회전 속도가 자체 질량과 에너지론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 은하들이 질량을 가진 보이지 않는 어떠한 물질을 머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처음 예측한 것이죠. 1924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드 브로이가 아인슈타인의 광연자설에서 영감을 얻어 보어 모형의 불연속적인 궤도를 물질의 파동성으로 설명합니다. 같은 해 인도의 물리학자 보스가 통계역학의 기존 맥스웰 볼츠만 통계법이 흑체 복사 실험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인슈타인의 광연자설을 적용한 빛에 대한 새로운 통계법을 개발합니다. 그의 통계법은 실험 결과와도 일치했으며 훗날 이 통계법을 따르는 기본 입자들을 보손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1925년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가 관측 가능한 물리량만을 가지고 원자 속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그의 행렬은 1927년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 모두를 동시에 확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로 이어지죠. 같은 해 독일의 물리학자 파울리가 원소 스펙트럼의 선이 미세하게 분리되는 현상과 원자 모형의 전자 배열을 설명하기 위해 한 궤도에서 전자가 가지는 상태에 대한 두 가지의 자유도, 즉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새로운 양자수 도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물리학자 울렌벡과 구드스미트가 이것을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자전하는 고전적인 전자의 회전각 운동량으로 설명하자고 제안했죠. 더불어 실제 실험에서 원자들이 자기장을 지날 때 마치 회전하는 각 운동량을 가지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설명이 맞으려면 전자의 회전 속도가 빛보다 빨라야 한다는 계산값이 나옵니다. 이것은 광속 불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죠. 파울리는 이 두 가지의 자유도를 고전적인 의미의 회전이 아닌 그저 전자가 가지는 고유한 속성으로 정의하고 그 이름을 스핀으로 명명합니다.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같은 상태에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파울리 베타 원리의 탄생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던 그의 주장은 다행히도 다음에 회전을 고려하지 않아도 전자와 원자 핵 사이의 상대론적 시간 지연만으로 충분히 설명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확인됩니다. 그리고 1926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드 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을 발전시켜 파동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죠. 양자역학은 전자를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고유한 스핀 속성을 가진 입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입자에 대한 기존 통계법과는 다른 새로운 통계법이 필요했죠. 1926년 이탈리아 물리학자 페르미와 영국의 물리학자 디렉이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는 대규모 미시세계 입자들의 물리적 성질을 설명하는 새로운 통계법을 개발합니다. 훗날 이 통계법을 따르는 기본 입자들을 페르미온으로 분류하죠. 그리고 1926년 독일의 물리학자 보른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파동 함수 제곱이 입자가 위치할 공간상 확률 밀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927년 독일의 물리학자 훈트가 미시적 입자가 장벽을 넘는 양자 터널링 현상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에 소련 물리학자 가모프가 양자 터널링 효과를 이용해 방사성 물질이 알파선을 방출하는 알파 붕괴 현상을 계산해냅니다. 그의 계산은 그동안 여러 과학자에 의해 관측된 결과들과 일치했으며 1930년 양자 터널링 효과는 실험적으로 재현되어 사실로 입증되었죠. 비로소 인류가 매우 높은 정확성을 가진 과학적 방법으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이해하고 탐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본격적인 시작이죠.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검증과 반증, 예측과 입증이 반복되는 앞으로의 내용은 더 흥미진진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928년 영국의 물리학자 디렉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전자가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특수한 상황에서까지 다루도록 발전시킵니다. 즉,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합한 것이죠. 디렉 방정식은 파울리의 스핀을 고려하지 않아도 전자의 스핀 값이 자연스럽게 유도됩니다. 더불어 이 방정식은 전자의 반입자인 양전자의 존재까지 예측했죠. 현대 물리학은 수학적 이론만으로 미래뿐만이 아니라 미지의 물질과 성질까지 예측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1927년 벨기에의 천문학자 르메트르가 그동안 관측된 증거들을 토대로 우주가 한 지점으로부터 팽창했다는 우주 팽창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1928년에서 30년 디렉 방정식의 아이디어가 확장된 양자 장론이 개발되어 양자역학에 적용됩니다. 이 이론은 전자는 전자장의 들뜸이며 전자장은 대칭성에 의해 정의된 별도의 게이지장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전자장의 게이지장은 전자기장이며 그 장의 들뜸이 광자란 것이죠. 쉽게 말해 입자와 전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고전적인 방식이 아닌 전자를 전자장의 들뜸, 광자를 전자기장의 들뜸으로써 두 입자 모두 양자화된 장으로서 설명한 것입니다. 1929년 미국의 천문학자 허블이 먼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난 적색 편의를 분석하여 거리와 후퇴 속도의 비례관계를 계산합니다. 훗날 이것을 우주 팽창률을 나타내는 허블 상수라고 부르게 되죠. 1930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파울리가 방사성 물질의 베타 붕괴 과정에서 관측된 에너지와 각 운동량 보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량과 전하가 없는 미지의 입자가 전자와 함께 방출된다고 제안합니다. 이 입자는 훗날 중성미자로 불리게 되죠. 그리고 1932년 영국의 물리학자 체드윅이 실험을 통해 질량이 양성자와 비슷한 중성자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의 발견은 그동안 잘 설명되지 않던 원자 핵의 전하대 질량비를 너무도 잘 설명해 줬습니다. 원자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한 것이죠. 같은 해 미국의 물리학자 앤더슨이 실험을 통해 전자와 질량은 같지만 반대 전하를 지닌 입자를 발견합니다. 앞서 디렉 방정식이 예측했던 전자의 반물질인 양전자의 존재를 입증한 것이죠. 1933년 독일계 미국 물리학자 스턴이 실험을 통해 양성자도 전자와 같이 스핀의 고유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이탈리아 물리학자 페르미가 앞서 파울리가 제안한 베타 붕괴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론으로 정립했죠. 이것을 페르미 상호작용이라고 하며 훗날 양력 이론으로 발전됩니다.
1935년 일본 물리학자 히데키가 양성자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강한 핵력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 힘을 전달하는 매개 입자의 존재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독일의 물리학자 바이츠제커가 원자 핵에 대한 초기 모형인 액체방울 모형을 공식화합니다. 물리학의 한 분야인 핵 물리학의 탄생입니다. 1939년 마이트너 한 슈트라스만이 우라늄 붕괴 과정에서 사라진 질량과 발산한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이는 mc제곱 공식을 이용해 계산해냅니다. 계산된 그 에너지의 크기는 실로 엄청났으며 훗날 원자폭탄의 위력을 통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옳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죠. 마이트너의 계산에 탄력을 받아 1939년 독일 태생 미국 물리학자 베테가 태양에서의 핵 융합 메커니즘을 수학적으로 정립합니다. 그리고 1946년 영국의 천문학자 호일이 태양보다 더 무거운 별 내부의 핵융합 메커니즘을 정립해 별들의 진화 과정과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했죠. 1948년 알퍼 베테 가모프가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원소 비율을 계산해 가장 가벼운 원소가 우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르메트로가 주장한 우주 팽창론의 근거라고 주장했죠. 우주가 생성된 초기 가벼운 원소부터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 별들의 탄생과 죽음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어 지금의 비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9년 앞서 항성 진화의 메커니즘을 밝힌 호일이 영국 B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들의 우주 팽창론을 부정하고 조롱하며 그럼 우주가 빵 터졌단 소리냐는 의미의 빅뱅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합니다. 우주 팽창론이 빅뱅 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여러 과학자가 파울리 베타 원리를 적용해 더욱 발전된 원자 핵 모형을 개발해 핵 물리학이 발전합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두 축으로 하는 현대 물리학이 짧은 시기에 인류를 우주의 탄생과 미래까지 예측 가능케 한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완벽한 천상계는 단지 무지에서 비롯된 이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학이 급격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은 큰 벽을 맞이합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좁은 공간 안에 입자의 위치가 고정된 확률은 희박하며 진공의 공간은 에너지가 존재할 확률이 희박하더라도 결코 0%는 아니기에 끊임없이 진동하는 양자요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끊임없는 양자요동은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1950년경 여러 물리학자에 의해 이 무한을 지우는 수학적 기술이 개발됩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 재규격화라 하죠. 그렇게 4가지 기본 힘 중 전자기력에 대한 견고한 첫 번째 양자장론이 완성됩니다. 이것을 양자전기역학이라 부릅니다. 과학의 발전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1950년대 이후 발전된 입자 검출기에서 원자 핵을 구성하는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되고 과학자들이 이것을 속성에 따라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얼마 지나지 않아 견고하다고 생각되던 양자장론에 다시 한번 큰 문제가 발견됩니다. 기존 양자장론은 전자기력은 너무도 잘 설명했지만 양력과 강력에 대해선 무한대를 완전히 지우지 못한다는 사실이 발견됐죠. 그래서 1954년 여러 과학자가 대칭성에 대한 게이지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양자장론에 적용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1956년 파울리와 페르미가 예측했던 중성미제가 실험을 통해 관측되어 존재가 입증되었죠. 물리학의 최종 목표는 우주의 기본 원리를 단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까지 추구하던 목표이기도 했죠. 여러 물리학자가 전자기력과 양력에 대한 이론을 통합하던 과정에서 1956년 중국의 물리학자 양청린과 라젠다오가 양력, 즉 약한 상호작용에서 대칭성이 깨짐을 이론적으로 발견하고 이것을 우전이가 실험적으로 입증합니다. 쉽게 말해 뇌터의 정리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해야만 하는 물리량 보존이 양력의 상호작용에선 관측되지 않았던 것이죠. 한편 1961년 여러 물리학자가 높은 온도에선 전자기력과 양력이 하나의 힘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발견하고 양력의 매개 입자인 WZ 보손의 존재를 예측합니다. 바로 전자기력과 양력이 통합된 전향력 이론의 완성입니다.
1963년 미국의 물리학자 겔만과 츠바이크가 그동안 새로이 발견된 입자들의 성질을 분석하여 양성자, 중성자가 더욱 근본적인 기본 입자인 쿼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1964년 물리학자들은 약한 상호작용에서 깨지는 대칭성을 보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칭성을 깨는 별도의 힉스장을 새로 추가합니다. 그들은 이 힉스장이 자발적으로 대칭성이 깨지는 과정에서 WZ 보손에 질량을 부여하여 전체적인 대칭성이 유지된다고 설명하죠. 한편 1965년 미국의 물리학자 펜지어스와 윌슨이 빅뱅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합니다. 그리고 1970년 더욱 진보한 우주 관측 기술로 은하들이 보여주는 회전 속도의 별들의 질량보다 더 큰 질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밀하게 측정되면서 암흑물질에 대한 이론이 지지를 받게 되죠. 1973년 여러 물리학자에 의해 쿼크가 음전화 양전화와 다른 새로운 전화인 색전화를 가지며 대칭성에 의한 근로운장이 그 힘을 매개한다는 양자색 역학이 완성됩니다. 강력에 대한 이론이 완성된 것이죠. 전향력 이론과 양자색 역학을 기반으로 완성된 현재의 표준 모형은 기본 입자들과 그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표준 모형은 인류 역사상 세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현재까지도 대체 가능한 이론이 없죠. 한편 1998년 과학자들은 먼 거리의 초신성을 관측하던 중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우주 팽창의 속도를 높이는 미지의 에너지 존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죠. 이것을 현재 암흑에너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2000년 더욱 발전된 기술로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한 결과 암흑물질과 일반물질, 그리고 전자기파를 모두 더한 우주의 총 밀도가 우주 전체 밀도의 약 30%만 차지한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것은 암흑에너지 존재의 강력한 증거였죠. 한편 2012년 유럽 원자 핵 연구기구 세른의 입자 가속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힉스 입자 관측에 성공하여 표준 모형의 모든 입자를 실험적 관측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19년 이론적으로 예측했던 블랙홀이 처음으로 직접 관측되었죠. 인류가 세상을 탐구하는 과학적 반복론이 과거와 미래, 그리고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표준 모형과 상대성 이론으로 세상을 설명합니다. 더욱 정교해지고 발전된 물리학은 과거보다 세분화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고 있죠. 그중 입자 물리학 또는 고에너지 물리학은 기본 입자들과 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를 통해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를 탐구하는 가장 중심적인 학문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의 주된 주제이기도 하며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죠. 이 다이어그램에는 이전에 다뤘던 내용과 앞으로 다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새로운 주제들까지 더해져 자세한 내용과 예쁜 디자인으로 언젠가 여러분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이 여정을 구독과 알림 설정하여 계속해서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세상을 설명할 것 같은 현대 물리학은 현재 다시 한번 큰 벽 앞에 놓여 있습니다. 중력은 미시세계의 입자들 사이에선 매우 미약해 표준 모형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즉, 표준 모형은 양자 역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은 통합했지만 중력에 대한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은 통합하지 못했던 것이죠. 더 깊게 들어가면 전자기력과 양력은 통합했지만 강력 이론은 여전히 별도로 존재합니다. 더불어 천체 물리학에서 예측한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에 대한 설명을 현재의 표준 모형은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중력을 제외한 세 가지 힘을 통합하는 대통일 이론, 그리고 현재의 게이지 이론이 아닌 대칭성에 대한 새로운 초대칭 이론, 네 가지 힘을 모두 통합하는 끈 이론과 루프 양자중력 이론 등 표준 모형을 넘어선 이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중 하나가 완성되고 검증의 과정을 거친다면 그 이론은 모든 것의 이론이란 명예의 타이틀을 얻게 될 것이죠. 약 400년 동안 인류의 급격한 발전을 가져온 과학적 방법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관찰과 가설 설정, 실험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결론 도출과 검증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항상 반증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일각에선 앞서 거론된 통합이론 중 일부는 검증할 수 없는 차원의 설명이라 과학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봤듯 과학은 신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미래와 천상계가 예측 가능하다는 당시 비상식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게 했고, 그렇게 예측 가능해야만 했던 우주가 사실은 불확정성을 가진다는 현재 비상식적인 사실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격변의 과정을 거쳐왔죠. 그런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과학혁명이 언젠가 다시 오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까요?
여기 과학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며 앞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윤문중님의 돌파하는 과학은 철학, 물리학, 화학, 광학, 생물학 등 과학 전체가 총 5번의 대전환을 겪으며 발전했다고 설명합니다. 저도 참 재밌게 읽은 이 책을 고맙게도 출판사 더캐스트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위해 총 15권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기분 좋은 상상력으로 가득한 하루 되세요!